오는 12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특검이 어제 영장 청구서를 20여 쪽 분량으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청구서의 절반가량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할애했습니다. 첫 소식은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특검은 20여 쪽 분량의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과 관련된 혐의가 적시됐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혐의 소명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특히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을 한 시기에 대해서도 영장에 상세히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66쪽,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첫 구속할 당시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여 쪽 가량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20여 쪽 분량은 비교적 짧다는 평도 나오는데 이 역시 특검의 전략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이 공개되면서 수사 유출 논란이 있었던 사실을 의식했을 수 있고 핵심만 담아낸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오는 12일 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위주로 한 수백 쪽 의견서나 PPT를 동원해 최대 승부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전망으로 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핵심 피의 사실을 신문 과정에서 깜짝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권유수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부당이익이 8억 1천만 원에 이른다고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주가 조작 행위에 참여해 이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기재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가 통정거래나 고가 매수, 물량 소진, 허수 매수, 시종가 관여 주문 등 모두 3,700여 차례의 이상 매매 주문을 통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지난 6월 입원했던 사례도 거론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의료진 소견서 등을 토대로 특검 측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영장 심사의 쟁점을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도주 우려를 근거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6월 우울증으로 입원해 2주가량 병원에 머물렀던 걸 거론한 건데 신병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에도 입원을 통해 수사를 회피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 측은 실제로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음식 섭취가 어려워 영양 부족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자주 느낀다는 주장으로 이를 뒷받침할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역시 재판부에 제출할 전망입니다. 측근을 통한 증거인멸 우려 역시 쟁점입니다. 최근 특검은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건진법사 청탁에 연루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잇따라 조사했는데 샤넬백 2개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거 맞으세요? 김 여사가 사실 알고 있었나요? 건희2 번호로 전성배 씨가 인사청탁 문자 보낸 거 맞나요? 잠시만요. 이력서 보내라고 답장하신 이유가 뭔가요? 김 여사가 이들과 여전히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부각하며 증거인멸을 모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전개할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뒤바뀐 공범 진술이나 새롭게 확보한 녹취 파일 등도 근거로 제시될 거로 보이는 가운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김 여사 측은 물증이 없는 무리한 수사란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입니다. 부부를 함께 구속하는 사례가 희박하다는 점 역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데 법원 판단에 따라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올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두 차례 무산된 가운데 특검이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온 여러 논점을 두루 살펴보면서 재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문 특검보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툴 구속적부심 신문이 1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4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의 신문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85장 분량의 PPT와 1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윤재 특검보 등을 신문에 투입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문 내용을 종합해 이 전 장관 구속이 타당한지 그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실상 사면 수순에 들어갔지만 민주당은 정치적 파장을 의식한 듯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광복절에 왜 풀어주려 하느냐며 사면 반대 맹폭을 이어갔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안팎에선 사면 초읽기에 들어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호남에 내려간 지도부는 아예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고 상당수 의원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경파만 정치 검찰의 피해자란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자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내란을 끝내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있다고 봐요. 조 전 대표가 명실상부한 법력권의 간판급 인사고 사면을 촉구하는 지지층 요구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입니다. 과거 민주당이 조국 사태로 불리는 극심한 홍역을 알았던 만큼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정청래호에 쏠려야 할 관심을 조 전 대표가 앗아갈 수 있다는 점과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의 복병이 될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유불리 계산기를 두드리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고 도와준 혁신당의 대선 청구서에 이재명 대통령이 휘둘린다고 비판했습니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조 전 대표를 굳이 광복절에 풀어주느냐는 날선 발언도 나왔습니다. 구속 수감된 지 이제 겨우 7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사면 대상의 정경심 전 교수와 위안군 피해자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올랐다는 점도 공격 포인트입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된 이춘석 의원까지 묶어 진보 진영의 도덕 불감증으로 전선을 확대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계엄의 강을 넘지 못한 국민의힘이 광복절 특사를 기점으로 조국의 강을 다시 소환해 전국 주도권을 탈환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오른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지난 2019년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 당시 조의금이 남아서 시민사회단체 등에 기부한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문제 삼아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던 일부 의혹들은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언론과 대중은 이에 무관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외부에서 자진을 물어뜯고 있지만 더 잃을 것도 없다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호남을 찾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벌써 두 번째 호남 방문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정 대표는 12.3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불귀의 객이 됐을 거라며 광주 영령 뜻대로 대한민국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죄하지 못한다면 언제 또다시 윤석열과 같은 짐승과도 같은 그런 독재자가 다시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할지 모릅니다. 전남 무안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는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민주주의의 역사도 존재할 수 없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민주당이 답할 때라면서 서삼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호남 발전 투기를 통해 수건 사업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오랜 수건인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 산업 육성, 에너지 환경 선도 사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새 지도부의 첫 현장 회의인데다 지도부가 열심히 호남 구애를 외쳤지만 정작 광주 전남 소속 의원들은 거의 없었는데 정청래 대표는 불참 사유를 보고하라고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광주 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도부는 무한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 목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다만 4시간 호남 일정 가운데 간담회는 30분에 그쳐 피해 주민 사이에서 요식행위라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문신이 많은 것도 우리가 실제로 틀리잖아요. 실제 우리가 지금 당한 사람이고. 그럼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듣고 가셔야지.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수장으로 선출된 이후 호남을 찾은 건 이번이 2번째인데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금 전 이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지난 1일 발부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구속 뒤 추가 조사로 혐의를 보강했던 만큼 이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를 대구에서 열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껴안자, 단절하자 난타전이 벌어진 가운데 논란의 전한길 씨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는 보수 텃밭 대구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미래로!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로 둘씩 나뉜 당권 주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매개로 당심을 저격했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싸우지 않고 윤석열 탓만하는 세력이 있다며 그런 분열을 막아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했던 당원들을 향해서 그보다 혁신의 대상이다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분열을 막고 이재명을 다시 재판정에 세우겠습니다. 반면 찬탄 주자 친한계 육선 조경태 후보는 10%대 지지율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당을 꼬집으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자고 강조했고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 같은 극단적 내용만 연상된다며 보수 정당의 품격을 찾자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당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의견을 외치는 자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대구 경북은 밀어준다는 이 속내를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다만 일강으로 꼽히는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정부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는데 특히 민주당의 정당 해산 공세에도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을 해산해야 될 것인지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될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장에는 아스팔트 극우의 상징 전한길 씨도 자리했는데 연설 중에 물병 던지기와 몸싸움, 야유가 난무하는 등 내분 양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의 첫 단추부터 화끈한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오는 22일 전당대회까지 당권 주자들은 합동 연설회와 TV 토론회를 3차례씩 진행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혹시나 미국이 말을 바꾸지 않을까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와 함께 냉탕과 온탕으로 간 일본. 애초 일괄 15%로 합의했지만 추가 15%로 뒤통수를 맞은 뒤 다시 일괄 15%를 약속받았습니다. 일본의 모호성 전략이 자초한 일이자 구두 합의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입니다.
합의문 없는 우리나라 역시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한미 간 해석 차이를 보인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여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했을 때 쌀 얘기가 없었습니다. 자꾸 국내에서 자꾸 쌀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진짜 미국이 제기를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이런 부분은 저를 믿어주셔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관세 100%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반도체도 불안합니다. 정부는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되어 미국 수입 시장 내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SNS 한 줄뿐입니다. 자동차 관세는 언제 25%에서 15%로 깎아줄지 몰라 추가 협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게다가 구두 약속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변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처럼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높은 나라가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마지막 순간에 또 조건을 바꿀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관세 협상 합의문은 추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될 전망으로 추가 협상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쯤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현지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달 마지막 주에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일정 등 세부 사항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달 31일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안보 분야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달 하순 일본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달 하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하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미국 방문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양국 간 인적 분야와 경제 교류 강화 등을 의제로 다룰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비핵화 이슈가 아닌 다른 주제에 대한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 김여정의 최근 담화를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모두 외교와 관여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also seen high-level statements from the DPRK leadership, including recent statements from Kim Yo-jong, which we note with interest.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담화에는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는 어떤 시도도 배격한다며 새로운 사고로 접촉하라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핵 군축 등 다른 목적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유해 송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에 나선 베일리 대행은 미군 장병 유해 송환이 미국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합의한 유해 송환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ince the beginning of President Trump's second term, he has made clear his willingness to engage i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o achieve these policy goals. 베일리 대행은 또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양국이 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북한이 최근 남북 접경 지역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를 증설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후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증설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한 질문에 소형 확성기 여러 개가 한 세트인데 일부 늘린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확성기 출력을 늘린 것으로 보이지만 대남 방송을 안 하니 실제로 가동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등 7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월 전 목사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하고 현재까지 출국 금지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유튜버 신혜식 씨와 배인규 씨 등 6명에 대해서도 이번 달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스코 ENC 감전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노동자의 장화 등 안전장비가 절연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과수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의 전력이 차단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포스코 ENC 광명 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 사고를 당한 30대 이주 노동자의 안전장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습니다. 사고 당시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장갑과 장화인데 실제 절연 기능이 있는지 정밀 감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사고 노동자의 착용 장비는 포스코 측의 과실 여부를 가릴 주요 단서로 꼽힙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상 사업주는 감전 위험 작업 노동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서는 일반 목장갑이 지급됐다는 현장 노동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노동자가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 역시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부가 붉은색으로 코팅된 목장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전력이 차단되지 않은 이유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에 문제가 생겨 조치하던 상황이었는데 전원을 끄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전원을 차단하고 접근하는 메뉴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 당시 상황은 전원을 차단했나요, 그러면? 전원을 차단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서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는지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가 고장났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전담반까지 꾸린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포스코 ENC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등이 실제 가능할지 내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기 의정부 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A씨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을 해체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화점 폭파 협박이 잇따른 가운데 이번에는 30대 남성이 개인 회사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가 자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개인 회사 폭파 협박글을 올린 피의자 3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시 순회동에 있는 개인 회사 님블 뉴런 본사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건물에 특공대를 투입해 4시간 반 가까이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A씨는 오전 11시 반쯤 자수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삼복더위의 마지막인 말복입니다. 말복을 앞두고 폭염과 열대야는 눈에 띄게 누그러들었는데요. 더위가 꺾이자 이번에는 남부지방부터 2차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연일 열대야에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더위가 많이 꺾였다고요. 네, 오늘은 밤 공기가 정말 다릅니다. 어제 절기 입추가 지나면서 그리고 내일 삼복더위 중 마지막인 말복을 앞두고 더위가 정말 많이 꺾였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26도 안팎으로 바람이 불 때면 선선하다 이런 느낌까지 들고 있고요. 이곳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도 더운 기색 없이 시원한 밤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 그러니까 중복 때 날이 정말 더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당시 서울 한낮 기온이 36도를 웃돌았지만 말복을 하루 앞둔 오늘은 30도 안팎에 그쳤습니다. 약 열흘 만에 기온이 무려 6도가량이 꺾인 건데요.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하고 이제 폭염특보도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은 정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25도, 광주 24도, 대구는 23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서울 29도, 광주와 대구 30도로 전국이 30도 안팎 예상됩니다. 그런데 더위가 꺾이자 이번에는 2차 장마가 찾아오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기온은 내려가지만 덥고 습한 고기압과 만나서 정체전선을 만드는 건데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남부지방입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정체전선은 점차 그 밖에 남부로도 북상하겠고요. 서울 등 중부에도 비는 오겠지만 상대적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이 남부에서는 특히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강해지기 시작해서 모레 오전까지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해안에는 최고 200mm 이상, 그 밖에 남부 내륙에도 많게는 120에서 150mm 이상의 폭우가 퍼붓겠는데요. 남해안에서는 시간당 최고 70mm 안팎, 그 밖에 충청 이남에서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남부지방에서 비는 휴일인 모레까지 이어진 뒤 정체전선은 점차 북상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폭우가 쏟아지는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강풍이 함께 불겠고요. 또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침수 위험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해안가 접근은 삼가셔야겠고요.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8.15 광복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금 정치권에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법무부 사면심사의 회의 결과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됐다. 지금 여기까지죠? 그렇죠. 네. 최종 결정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12일 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휴가 기간이죠. 휴가 기간 동안 이제 사면심사위에서는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시민단체, 동교단체 등등 폭넓게 일단 추천을 좀 받게 되어 있고요. 폭넓게 추천받은 명단을 토대로 이 사람을 일단 그 최종 대통령에 올릴 것인지를 심사를 하는 건데 일단 그 명단에 조국 전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초반 이 사면을 한 해 만에 나왔을 때 분위기만 하더라도 정치인 사면은 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최종적으로는 다양한 정치인들, 여야 정치인들 포함해서 이번에 정치인 사면 명단도 일단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면심사위 명단에 올랐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된다는 것이다. 그 수순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던데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정치권에서 그런 가능성을 유력하게 그동안 점쳐왔습니다.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죄와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었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급을 선제적으로 했던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공개적인 언급을 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했기 때문에 역시나 조국 전 장관이 사면되는 것은 수순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비슷한 시기에
대단히 우리 국민들께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입니다.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시험지를 여러 번 훔쳐서 자녀를 위해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자녀의 입시를 위한 범죄였던 건 아니었겠습니까? 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까지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복역한 기간이 8개월이 채 안 되거든요. 3분의 1도 아직 채우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경우까지 사면 복권이 된다면 그야말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유권 사면, 무권 만기라고 하는 말이 떠오르실 겁니다. 예전에 탈주범 지강은 씨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했었죠. 거기에 빗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사면 복권이 올바른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번 바로잡을 기회는 있으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명단 다시 한번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아까 있었고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대표의 이제 부인, 그리고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파악됐고, 또 이제 보수 진영도 또 보면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지금 심사 결과에서는 이제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세 분, 지난번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보낸 그 문자 안에 있던 세 분인데 나중에 이걸 취소했잖아요. 취소한다. 그렇게 했는데 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철회를 한다고 했지만 좀 때늦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주변에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게 다예요라고 하는 그 문자에서 보듯이 뭔가 여야 간에 이런 사면에 앞서서 명단을 주고받는 관행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있었다고 손 치더라도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그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 복권이 잘못된 것이라고 야당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런 정치인 사면 희망자 명단을 보내서는 안 됐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입시비리 사범이 정치적으로 힘이 있다고 해서 사면되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 패키지처럼 얹혀서 야당 정치인들도 사면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계실 겁니다. 무권 사면, 유권 만기라는 말이 회자되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이 앞으로 특별 사면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한 주간이 이제 휴가 기간이었죠. 이제 오늘 휴가에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 대통령의 이제 최종 결단만 남은 상태인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각각 이런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는 게 사면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최후의 결단을 대통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양심범입니까? 사상범입니까? 이토록 서둘러서 사면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결국 지난 대선에서 조국 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에 대한 보훈을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힘을 합해 싸운 동지가 좀 일제시대에 서대문 형수무소에 들어가 있는데 뭐 내년에 꺼낼까 뭐 연말에 꺼낼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 검찰 독재에 의해서 부당하게 희생된 분들은 빠르게 원상복귀를 시키는 것이 그 내란 청산의 신호탄이다. 네. 뭐 일단 민주당은 조심스럽고 조국 혁신당은 기대에 차 있고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다라면서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민주당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이었다. 그리고 조 전 대표가 그 희생자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동의하시는지요? 이런 말에? 글쎄요, 그 조국 전 대표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희생자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또 조국 전 대표가 좀 검찰에 의하게 과하게 수사를 받았다는 거에 또 동의하는 부분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민정배 의원은 아무래도 뭐 좀 친했던 가까웠던 사이로서 전 국민의 좀 공감대 수준에서 말한다기보다는 본인의 개인적 이런 친분 관계에 의해서 조금 더 치우친 발언을 전 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대표는 아까 앞서 뭐 사면명단 우리가 여러 명을 봤습니다.
봅니다만 정치를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형을 채우고 만기 출소한 이후에 복권을 받는 것이 지금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 말고 그래도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 조국 전 대표는 그래도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오지 않았나? 그럼 정치를 할 수 있지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거를 이끌어내는 데는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만기 출소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당의 간판인 조국 전 대표가 먼저 나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압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일반 국민들께서는 형을 다 채우지 않은 사람 아니면 조국 전 대표처럼 뭔가 좀 사회적 논란이 컸던 사람을 사면 복권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을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과연 국민의힘이 그럴 자격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송원석 원내대표가 추천했던 명단들을 보면 정찬민 전 의원은 뇌물로 징역 7년을 받았던 분이고요. 홍문정 전 의원도 횡령, 뇌물 이런 것들로 징역 4년 6개월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무게에 있어서는 조국 전 대표보다 훨씬 더 높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추천했던 그런 분들을 사면해달라고 했던 그 정당이 과연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또 형을 다 채우지 않지 않았느냐? 30%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된 이후 일주일 만에 사면 복권을 해줬고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는 대법원 확정 이후에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에서 사면 복권 시켜주고 심지어 재보궐선거에 출마시켰습니다. 그런 윤석열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일반 국민들은 그런 우리 눈높이에 맞지 않아라는 비판적 목소리를 내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국민의힘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일찍 사면을 하고 보궐선거에까지 출마시켰다가 대패했잖아요. 두고두고 정권에 부담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라고 하시지만은 정치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보고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을 보고 정치하지 마시고 국민을 보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재명 정부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실 텐데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는 뒷모습이었는데 2장을 딱 올렸습니다. 왼쪽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혼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뒷모습이고 오른쪽에 이제 김정숙 여사하고 이제 두 분이 같이 기도를 하는 모습. 요게 이제 제목이 지금 밑에 나오지만은 기도 딱 이 두 글자였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연결지어서 이제 해석하는 기사들도 많고 해서 요 그림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좀 겹치는 상황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공식적으로 건의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라는 모습 아니냐라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갖고 저런 사진을 올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본인에게 남겨진 뭔가 과제 같은 좀 남겨진 숙제 같은 게 조국 전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야당이나 일반 국민들 중 일부는 또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적 감정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교회에서의 저 성당의 사진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 사실 가끔 풍경 사진이나 본인이 어디를 바라보는 사진이나 또 고민을 하시는 사진 이런 걸 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굳이 뭔가 언급한다거나 굳이 해석을 다시 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측근을 통해서 얘기한다거나 그러신 적은 또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에 대해서는 그냥 다양한 각자의 해석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이 사진을 올린 날짜가 7일이었는데 그 7일 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한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했던 그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요청을 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얘기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정무수석에게 이미 건의를 했으니까요. 어쨌든 대단히 부적절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은 전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원로가 되도록 해야지 어느 진영의 영수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는 것은 국가의 원로라기보다는 역시나 진영의 영수 같은 태도입니다. 더더군다나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시사했던 그 마음의 빛,
이것을 연상하게 하는 언행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하고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면은 본인을 지지했던 그리고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국민의 그 눈높이의 중앙값에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관심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사면이 확정된다. 그러면은 이제 8개월 만에 이제 정치에 복귀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사면이 되는지 아니면 사면 복권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설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국 전 대표의 스타일상 만약에 네. 복권이 돼서 출마할 자격이 갖춰지면 어디든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과의 뭔가 그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왜냐하면 작년 그 보궐선거 때 호남 지역에서 있었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을 이겼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좀 애매한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 조국 전 대표가 만약 복권을 받아서 뭔가 부산 지역 이런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 민주진보 진영에 매우 어려운 지역에서 본인이 그래도 지지율 좀 나오는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수도권으로 나오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도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일 경우에 예. 아마도 그 공천권을 공천권은 뭐 각자 각 정당에 있습니다만 아마도 진보 진영 단일화나 이런 얘기들이 또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아마 전체 판도에서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한다는 것이 저는 전체 판도보다도 민주 진보 진영에서의 판도가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면은 인천 계양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있던 그 지역구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은 조국 전 장관이 설령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예. 더 이상 선거 출마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확정된 죄명들이 어떤 겁니까?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등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중한 죄를 저질러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셨던 분이 그것도 죄가 확정이 됐는데 사면 복권 된다고 다시 선거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앞서도 제가 그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3년 만기 복역을 했을 뿐더러 파면됐어요. 다시 교편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에 대해서 다시 교편을 잡게 해주자라고 누군가가 공론장에서 말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거의 못 받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요. 서울대 교수를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정치의 영역에서 오면 이렇게 기준이 낮아지고 관대해지고 염치 없이 다시 선거에 나오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는가? 국민들께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뭐 김태우 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경남 서천 국회의원인 서천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사면 복권 받아서 출마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면 복권을 받은 이후에는 예. 그 받은 사람의 출마의 의지는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사면된 것도 아니고 사면 복권된 것도 아닌 그런 상태인데 워낙 이게 파급력이 있는 것이라 지금 결과가 12일 날 이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텃밭인 대구에서 첫 합동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물병이 날아들었고요, 배신자 고함이 터져 나오는 등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번 현장 보시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도 반대하고 또 구치소에 가 계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조경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찬성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손잡고 대통령 그저 탄핵시키는데 가결시키는데 찬성했고요. 네, 이 아수라장이 된 장면. 전한길 씨가 이 기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전한길 뉴스의 발행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가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분이죠. 이제 김근식 후보의 소개 영상 속에서 김근식 후보가 이제 전한길 씨를 비판하는 그런 영상이 나오자 여기에 이제 격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원석으로 돌진해서 배신자 그 구호를 외치고 뭐 지지자들 같이 외치고 그랬는데, 예.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일단 전한길 씨가 어떻게 기자석에 앉아 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네. 당 선관위가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한길 씨가 현재 책임당원이 아니거든요. 당비를 납부한 지가 석 달이 채 안 돼서 책임당원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 자리는 원칙적으로 책임당원만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일반 당원도 각 당원협의회별로 50명까지 신청을 하면은 선거인단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가 선거인단으로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보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에서 밝히기로는 전한길 씨에게 언론인 비표를 지급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프레스라고 되어 있는 그 비표를 차고 기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한길 씨가 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소란과 소동이 빚어졌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이 초래됐잖아요. 이런 것은 분명히 당에 유해합니다. 소상한 조사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식 이제 권리당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프레스 자격으로 기자 자격으로 기자석에 앉아 있다가 이제 저런 장면이 연출이 된 건데 그야말로 이제 오늘 씬 스틸러였습니다. 저도 영상을 보고 참 충격적이었다고 봤는데 일단 전한길 씨는 본인의 주장과 다른 사람들,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 배신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사실 전 국민,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12월 3일 전체 국민을 배신했던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직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그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공식적인 선거가 치러진 것을 다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전한길 씨야말로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배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업보입니다. 탄핵 반대 과정에서 전한길 씨를 비롯한 이런 그 특정 강성 세력들의 지지를 좀 받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씨의 자유롭게 입을 풀 수 있도록 그 풀어줬던 그런 거를 지금 후과가 지금 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청구서가 날라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에게 뭐 정치적 청구서다 하면서 오늘 다양한 비판들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그 당시 탄핵 전국 속에서 전한길 씨에게 빚졌던 것들을 지금 다시 청구서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어떻게 그 프레스 그 목걸이를 덜고 들어갔는지 그리고 저런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당은 제지를 할 수 없는지 전당대회 이제 시작된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남은 전당대회 기간 내내 아마도 전한길 씨를 전당대회 그 연설회장에 풀어주게 된다면 계속해서 들어가서 본인과 입장을 달리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배신자를 연호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과연 전한길 씨에 대해 어떻게 처분하는지가 이번 전당대회가 그냥 진짜 전당대회인지 아니면 전한길 대회인지를 가늠하는 여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이 대구 경북 지역, 그러니까 전국 합동연설회 중에 이제 첫 합동연설회였고 다음 주에 이제 화수목 해가지고 이제 전국을 간단 말이에요. 이런 장면이 계속 연출이 될지, 연출이 된다, 뭐 연출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지금 반탄, 찬탄 이렇게 이제 갈리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게 전한길 씨가 어느 정도 이 전당대회에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는 현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당대회장에서 저런 모습이 연출되는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컨벤션 효과가 있기는커녕 역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는데도 지지층이 결집해서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그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전한길 씨가 어떻게 프레스 비표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명찰을 차고 기자석에 앉아 있을 수 있었는지 당선관위가 조속히 소상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배신자를 연호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저런 상황이 계속 과열되면은 정말로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만큼은 정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합동연설의 자리에 가는 당원들께서도 조금 더 침착함을 유지하시면서 여러 후보들의 정견을 좀 경청하는 그런 성숙한 당원의 모습도 보여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오늘 전 씨가 이제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저기서 라이브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지나면 전국 뉴스에는 전한길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는 앞서서 이제 보도를 다 해드렸습니다. 저 김문수, 조경태, 안철수 뭐 등등 이 분들이 이제 오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 예상은 틀렸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할 때 실제로 국민의힘 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 1,000명 정도가 보고 있었다고 그러고요. 1,000여 명. 근데 저 전한길 씨 유튜브는 한 10,000명대 그 시청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 때문에 전환길 씨에게 휘둘려야 되는가? 대한민국 공당이 대한민국 공당의 유튜브가 인기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기가 없다고 해서 그럼 전환길 씨 같은 아니면은 지금 사실 전환길 씨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극우 유튜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당을 이끌어가도록 아니면 당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국민의힘은 그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환길 씨의 저런 행위들을 보면서 10,000명이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치도 아닙니다. 물론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 동시 접속자보다 많아 보이는 것일 뿐이지 10,000명 정도의 동시 접속자를 갖고 아마도 그 10,000명 중에 일부는 또 아마 그 전당대회 현장에 와 있던 아마 배신자를 같이 연호했던 사람들이 그 연호를 하면서도 그 접속을 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전환길 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고 출당시키지 못한 그 원죄가 또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스스로 걸어 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전환길 씨가 들어와가지고 김문수 후보로부터 다시 답변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을 받아줄 거냐, 당연히 받아준다는 입당까지 그런 것까지 받아낸 것처럼 전환길 씨의 영향력이 지금 별로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껏 활개치도록 내버려둔다? 그럼 전환길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요. 국민의힘의 회복력은 점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당과 관련이 없다,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긋는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죠. 지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나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하면 받겠다 또는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심지어 김문수 후보는 어제 계엄을 해서 사람이 죽었냐 다쳤냐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정말로 잘못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계엄은 명백하게 위헌 위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법적 평가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으면 그런 계엄을 그러면 또 해도 되는 겁니까? 평시에 영장도 없이 우리 국민을 언제든지 잡아 가둘 수 있는 것이 계엄이고 그 계엄 포고령에서 전공인은 처단한다고 했고 정당 활동을 일체 금지시키고 또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고 또 국회를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번 비상계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아주 천행으로 죽거나 다치지 않았을 뿐이지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벼이 말하면서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하면 받겠다라고 하면은요 그런 것을 네 글자로 윤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그렇게 윤 어게인을 해서 민심의 중앙값과 점점 이렇게 현저히 멀어져 가서야 되겠습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지적이 지극히 타당하고 사실은 당 전체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더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8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과정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또 무산이 됐죠. 영장 기한도 이제 8월 6일 어제로 이제 만료된 상황인데 8월 7일. 자, 특검이 영장 재청구 그리고 바로 기소 이 사이에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번에 재청구를 고민하기 전까지 두 번의 이제 집행 시도를 했잖아요. 이렇게 집행 시도를 했던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란 건 예상이 됐던 일입니다. 아마도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그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특검이 부당한 터치를 했다,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할 거란 것도 예상이 됐던 일입니다. 아마 논란을 키울 거라는 것은 뻔히 보이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집행하러 들어갔던 이유는 결국 범의 엄정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피의자가 격렬하게 저항하고 사법 시스템을 부정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그 피의자를 인치할 수 없는 건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구심을 갖고 계신 국민들께 우리는 법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피의자가 이런 저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였던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런 행태들 이런 것들 이런 방식으로 저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치를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어간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 두 번의 집행으로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재집행 이런 것들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바로 기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인치가 어렵다는 건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건 빠르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빠르게 법의 심판이
심판을 받는 것을 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입치가 됐으면은 특검이 빠르게 기소로 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왜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가? 결국 어떻게든 법의 엄정한 집행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저는 고민 때문에 끝까지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만 예. 저는 빠르게 기소 결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차피 나가도 묵비권 행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거는 그 뭐라고 그랬죠? 어제 그 윤 전 대통령 측이 이건 망신주기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망신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구치소 안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예.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되고 기소가 된 경우에 그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하는 것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주장은 매우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이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교도관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그런데 그 조항을 체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에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도 다시 체포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은 그런 조항을 준용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는 매우 수긍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굳이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또다시 집행에 나서고 강제 인치하려는 시도가 실익이 있는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예. 일관되게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그것이 법의 엄정함 내지는 법 앞의 평등을 보일 수 있는 의미는 있겠으나 네. 한편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 내지는 의도를 가지고 강제로 끌려나가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고 보여지는 정황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과연 윤 전 대통령 측이 원하는 바를 그런 그림을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도 상당히 숙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면 저렇게 완강히 거부하는 저런 정치적인 목적?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이잖아요. 앞두고 있잖아요. 그것도 고려 대상이 될까요? 전당대회를 고려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기 어렵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그것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윤 어게인입니다. 즉 장외의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달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것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목소리로 귀결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초래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검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법 앞의 평등이나 법의 엄정함을 확인하는 것만이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능사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익이 없다, 의미 없는 시도다 이런 얘기고 이런 가운데 김계리 변호사가 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이 했다. 그러면서 CCTV 공개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게 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11일에 서울구치소를 재방문해서 윤석열 체포 거부 장면을 보겠다. CCTV 열람을 지금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민주당도 요구하자고 하고 있고 네. 김계리 변호사도 요구하자고 보여주자고 하고 있고 그럼 네.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채로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국민들께서 좀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선택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걸 보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영상이 공개됐을 때 찾아보시는 분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정말 끝까지 어떤 모습을 끝까지 참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김계리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는 특검이 아주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정당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자꾸 조용히 하세요 이랬다고 잡범 다루듯이 했다는 건데 아니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것이 잡범 다루듯이 하는 겁니까? 저는 정당의 법의 집행 과정 속에 있었을 거라고 전 예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김계리 측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원한다면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개가 되고 이게 방송에서 다뤄질지 안 다뤄질지는 모르겠으나 방송에 다룬다면 굉장히 선정적인 장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사안의 본질로부터는 벗어나는 것이죠. 과연 이런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서 정말 모든 사건 관계자들, 특히 윤 전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서 정말로 숙려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영상이나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유감스럽지만 어렵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번에도 그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면서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구치소 측에서는 실내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당뇨와 안과 약을 반입하지 못해서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역시나 구치소 측에서 사회에서 복용하던 약은 반입을 거쳐서 지급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 본인은 국민들 앞에서 정진석 의원이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하는 그 육성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이 과연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바로 기소에 들어갈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이 말복인데 더위는 많이 누그러들었죠. 이런 가운데 올 여름은 다시 정체 전선이 형성돼서 주말부터 마치 장마철 같은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절기 입추가 지나고 삼복더위의 마지막 말복으로 접어들며 극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40도에 육박했던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내려갔고, 밤사이 지속했던 열대야도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뜨거운 성질의 고기압이 약화하고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씨는 주말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서 남부지방으로는 마치 장마철처럼 일시적으로 정체전선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이 길진 않지만 정체전선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며 일주일가량 전국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 끝나는 시기에 찾아오는 2차 장마가 다소 일찍 찾아온 걸로 볼 수 있는데, 가을 시작 전으로 또 한 차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통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을 하고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8월 하순에서 9월 초 이런 2차 장마가 종종 나타납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일찍 이 시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비 형태가 장마철처럼 정체전선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국지성 호우 위험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비는 주말 새벽 제주도와 전남 해안부터 시작해 낮 동안 남부 내륙으로 확산하겠고, 오후부터 강해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면서 남해안에 최고 200mm의 비가 집중되겠고, 부산과 울산, 광주 등 남부 내륙에 150mm 이상이 쏟아지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7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범람과 침수, 낙뢰 사고 등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주말 동안 남부지방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특히 남해안 등 남쪽 지역으로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주의 바랍니다. 정체전선은 월요일 이후 점차 북상해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국지성 호우를 쏟아낼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달 집안 일부가 무너졌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에서 또다시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 보름 넘게 이재민 생활을 이어온 주민들의 막막함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인도 안쪽이 기울어지듯 내려앉았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골목에서 깊이 35cm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옆은 이문동 행정복합청사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달 23일, 불과 보름 전 깊이 2.5m짜리 집안 지마로 인도가 무너지며 주변이 통제된 가운데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땅꺼짐이 생긴 겁니다.
재차 땅꺼짐이 발생한 직후 구청 등은 임시 복구 작업과 더불어 인근 건물의 안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사고의 주변 호텔로 대피한 인근 주민 30여 명은 또 땅꺼짐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기뻐하던 것도 잠시. 난데없는 이재민 생활이 더 길어지게 생겼습니다. 불편한 게 많지. 아니 내 집에서 밥 해먹으면서 다 내 집에서 사는 게 낫지. 이거 지금 가스를 다 끝났다는 우리 집은. 호텔방 안에는 컵라면이며 약봉지, 강아지 사료까지 생활의 흔적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보름째 이어지는 불편한 생활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데 땅꺼짐이 또 생기는 건 아닌지 불안감도 큽니다. 불안하죠. 지금 우리 집 앞에도 꺼지게 생겼어요. 거기도. 밖에서 지금 저자에서 꿍 소리만 나도 좀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아직 사고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번 땅꺼짐 때는 수압이 올라가 지면이 약해졌다는 설명이 나왔지만 이번엔 가랑비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각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 파악에 나선 가운데 조사를 마치기까지 2달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밤 11시쯤 서울 대흥동 길가에서 친구인 30대 남성과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다친 피해자가 달아나자 200m 넘게 뒤쫓아가며 계속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자신의 생일잔치에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 씨의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구속기한은 오늘까지였지만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18일까지로 열흘 늘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조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근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특정한 관계를 바탕으로 반복되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112 신고 접수 단계부터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연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과거 2차례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닷새 전 112 신고 당시 경찰은 말다툼이 잘 해결됐다는 피해 여성의 말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2년 전에도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교제폭력 사실을 확인했지만 관계성 범죄 관리 시스템에 따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거 인지하셨나요? 이제 못하죠. 첫 신고부터 적극 대응하고 지속 관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경찰이 112 신고 단계부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단순 말다툼 신고나 과거에 입은 피해를 상담하는 경우 등 현재 위험성이 낮은 경우라도 관계성 범죄로 지정하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습니다. 관계성 범죄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경찰이 나중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상황 변화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단순 상담 등 경찰이 직접 출동하지 않은 경우라도 접수 단계에서 관계성 범죄인지 적극 확인하고 신고 당시 관계성 범죄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관련 범죄로 확인되면 반드시 관계성 범죄로 지정해 사후 관리가 가능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스토킹 범죄는 범행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고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112명을 분석한 결과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이른바 거절형 스토커가 76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중 71%는 1년 이상 스토킹을 지속했고 61%는 전화나 문자에서 점차 위협과 폭력을 동반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관계를 소유로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과 폭력을 드러내는 방식들이 충족될 때까지 나름의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자신만의 일방적 의사소통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또 이들의 절반 이상이 접근 금지 등 보호 조치를 위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최근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순찰 강화 등 새롭게 내놓은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정부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한 차례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이 처리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현안이 다뤄질 예정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고심해온 정부가 결론 내리기를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이 안보 우려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처리 기한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가 설명한 이유입니다. 구글이 요청한 5배 세밀한 지도 데이터는 건물, 도로, 지형까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안보상의 문제들이 지적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구글이 민감 시설을 가린 위성사진을 구매 검토하겠다는 타협안도 제시했지만 핵심 쟁점을 우회한 꼼수라는 국내 비판 여론이 높았고 이에 구글이 다른 타협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와 함께 조만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도 중요 변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과 2016년 구글의 요청 땐 안보를 이유로 불허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복잡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지도 반출 이슈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지도 반출은 월말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인 만큼 민감한 결정을 미리 내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무래도 이 지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무역정책 보고서, 흔히 NT 보고서라고 불리는 보고서에서 되게 오랫동안 지적을 해왔던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민감한 이슈고 이제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수도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구글의 회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첫 번째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규제 개선과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 중견기업 5개사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투자와 연구개발, 인공지능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기업 성장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소 중견기업 지원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신청을 받은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신청률이 18일 만에 95%를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8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인 4,818만 명이 신청해 8조 7,232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1차 소비 쿠폰은 다음 달 12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정부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소비 쿠폰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테러 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철저한 테러 예방을 주문하고 전국적인 테러 경보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국격에 또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K-APEC이 되도록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예방과 적응 태세 확립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행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0월 말 행사가 임박한 시점에는 전국적인 테러 경보 격상을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소통하고 협조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 등에 더해 윤 전 의원 사면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10여 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자체 보조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윤미향 전 의원까지 사면한다는 건 민주당이 그동안 위안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왔다는 자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상대로 횡령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해당 재판을 4년 넘게 미뤄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운 것만으로도 국민에 대한 기망이자 국가적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윤 전 의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감옥에 있지도 않다며 사면의 목적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여파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기획위원회 게이트로 규정하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의원직 제명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권성동 의원 징계안을 내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춘석 게이트 특검 도입하라. 특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현수막까지 새로 내걸고 이춘석 때리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를 정조준했습니다. 사익을 위해 정책 수립에 관여했거나 미공개 정보로 시세 차익을 노렸다면 조직적 주가 조작 범죄라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국정위가 띄운 인공지능, AI 정책 관련 주가는 최대 62%까지 급등했다면서 다른 국정위원회 관계자들은 연관이 없나 결백하다면 전수조사하자고 압박했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권력형 금융범죄이자 정권 핵심자들이 주도한 이재명 정권 권력형 금융범죄 게이트의 서막입니다. 민주당은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초강수를 뒀는데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국회의원직 박탈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그 수사 결과의 내용에 따라서는 의원직 제명까지 당연히 갈 수 있는. 하지만 야당이 요구한 특검과 차명재산 전수조사에는 응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선긋기에 이어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또 필요하면 특검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윤석열 그 당시 후보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그 의혹까지 확대되는 것이어서 이게 그 작은 사안이 절대 아니다. 여전히 당내 계엄과 탄핵 찬반 논쟁으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이춘석 사태를 계기로 공수 전환을 노리는데 민주당은 제명 징계에 되치기로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와 여론 향배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경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국회의원을 고발한 고발인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이 의원을 고발한 시민을 서면 조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관계자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내일은 또 다른 고발인인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전당대회 일정에 전한길 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긴급 지시 상황을 통해서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당, 시도당에 대해서도 원만한 전당대회 진행을 위한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 열린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 전한길 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기자석에 앉아 이른바 탄핵 반대파 후보에게는 지지를, 찬성파 후보를 향해선 야유를 보냈고 이는 지지자 사이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개정된 이른바 검수 원복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2대 범죄로 다시 축소하는 내용인데 검찰개혁에 사실상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정성호 장관의 지시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행 검찰청법대로 부패 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을 강조하며 해당 시행령의 개정 필요성을 부각해왔습니다. 시행령을 확대해갖고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또 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작업에 들어간 수사 개시 규정은 지난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완전 복구를 뜻하는 검수 원복을 외치며 마련한 시행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와 경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한 검찰청법 시행을 앞둔 때였습니다. 한 전 장관은 법안에 등에 주목해 꼭 2대 범죄가 아니더라도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권을 사실상 회복하는 시행령을 내놨습니다. 검사의 수사 소추권은 헌법상의 권한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2023년 3월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을 내리며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시행령 역시 원복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하고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라며 검찰개혁의 일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검수 완박에 차근차근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는 12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특검이 어제 영장 청구서를 20여 쪽 분량으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청구서의 절반가량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할애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특검은 20여 쪽 분량의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과 관련된 혐의가 적시됐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혐의 소명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특히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을 한 시기에 대해서도 영장에 상세히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66쪽,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첫 구속할 당시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여 쪽 가량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20여 쪽 분량은 비교적 짧다는 평도 나오는데 이 역시 특검의 전략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이 공개되면서 수사 유출 논란이 있었던 사실을 의식했을 수 있고 핵심만 담아낸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오는 12일 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위주로 한 수백 쪽 의견서나 PPT를 동원해 최대 승부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전망으로 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핵심 피의 사실을 신문 과정에서 깜짝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권유수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에 출석한 정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김 여사에게 줄 명품 선물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2년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을 수사 중인 최상병 특검이 윤석열 정부 장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부터 어제 7일까지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해 어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정한 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주요 피고발인들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열고 이미 알려진 조경태 의원 외에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의원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도 표결 방해 의혹 조사가 이루어졌을 걸로 보인다며 당과 무관하게 전방위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의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이 무너지며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설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포스코 ENC 감전 사고 이후 불과 나흘 만인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추락 방지용 안전망 한쪽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람이 추락했다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119로 접수됐고 저희가 경찰로 요청을 한 걸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아파트 6층 높이 안전망에서 작업하던 중 시설 자체가 무너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동시에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상가 건물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출입문 주위로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SUV가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약사 부부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남편은 끝내 숨졌습니다. 약사분이 앞에서 컴퓨터 하고 있다가 차가 빡 들어오니까 뒤로 넘어갔잖아요. 남자분은 그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야. 경찰은 약을 사러 왔다가 주차 중 사고를 냈다는 60대 여성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한적한 도로변에 세워진 차량을 살핍니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가두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10대 3명이 붙잡혔습니다. 어떤 여자애가 경찰차 앞에 새고랑 차고 인솔해 가는 거예요. 옆에 좀 붙어서 들어보니까 차 수색해봐. 마약 있는지 한번 봐봐.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통해 2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60만 원가량을 빼앗고 이후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촉법 소년인 여중생을 뺀 나머지 남고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주변에 강압수사 피해를 호소하다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경찰청 특정부서에서만 일주일 만에 피의자 2명이 숨져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저녁 전북 완주군 봉동읍 한 창고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익산의 한 콘크리트 업체 대표인 남성은 생전 지인과 통화해서 경찰에게 강압 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지난 3일 한 수사관이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로 남성에게 겁을 줬다는 겁니다. 부모님 등 가족을 직원으로 두고 월급을 주는 업체 내부 사정을 들먹이며 회사를 문 닫게 하겠다, 탈세 아니냐고 으름장을 놨다는 주장입니다. 압수수색 당일 오후 피의자 소환 조사까지 마친 경찰. 남성은 조사 일정을 바꿔달라는 요청도 묵살당했다며 답답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도심 간판 정비 사업과 관련한 익산시청 수의계약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가 최근 추가 범죄 정황을 잡고 수사망을 넓히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애초 강압은 없었다고 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담당 팀장과 수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감찰에 나섰습니다. 또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는 입장을 내고 전북경찰청장이 휘하 전 수사부서에 수사상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호에 신중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대전에서도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60대 피의자가 압수수색 중인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두 사망 사건 모두 전북경찰청 수사과의 수사 도중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이 뒷수습에 나섰지만 잇따른 피의자 사망과 강압수사 논란으로 수사 전반에 외부 견제 필요성을 노출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남 창원시 반림동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70대 남성 A씨가 탄 전동 휠체어가 5층에서 승강기 통로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해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8시 40분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근처 한강에 떠 있는 요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요트에 타고 있던 6명은 물로 뛰어들었고 근처를 지나던 다른 배에 구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탑승객들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난 요트는 30분 만에 모두 탄 뒤 가라앉았습니다. 한 보험사가 최근 3년간 차량 운행 중 침수 피해 사고를 조사했더니 시야가 어두운 야간에 60%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수 피해의 90%는 승용차로 세단이 SUV보다 4배 더 취약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물이 들어가면 바로 차량이 멈추게 되는 엔진의 공기 흡입구가 세단의 경우 더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에 물이 가득하지만 반대편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계속 가다가 결국 침수를 당해 차량이 멈춥니다. 같은 방향 다른 차선 차량이 전진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다가 도로의 높낮이가 다르다 보니 그만 침수를 당하고 맙니다. 한 보험사가 최근 3년간 차량 운행 중 침수 사고 4,232건을 조사했더니 60%가 시야가 어두운 야간에 발생했고 90%가 승용차였습니다. 승용차 중에선 세단이 72.5%로 SUV의 17.4%보다 4배 더 많았습니다. 세단의 경우 엔진 흡입구가 SUV보다 평균 28cm 더 낮기 때문에 주행 중 침수 피해에 더 취약합니다. 이 보험사 조사 결과 세단의 엔진 흡입구 높이는 SUV보다 평균 28cm 더 낮았고 세단 중에선 외산차가 평균 6.8cm가량 더 낮았는데 주행 안전성을 고려해 엔진 흡입구 높이를 낮추다 보니 침수 피해엔 더 취약했습니다. 물론 SUV라고 해도 바퀴 높이 절반 이상 물에 차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폭우 예보가 있다면 가급적 운전을 지양하고 피치 못할 경우 저지대는 피하고 물 웅덩이를 만나면 저속으로 한 번에 통과해야 합니다. 가만히 고요한 물 웅덩이를 지날 때 빠르게 차가 지나간다고 한다면은 그 충격에 의해서 물 수위가 높낮이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일시적으로라도 물이 높이 차오르는 순간 결국에는 차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 지역은 경기도가 40%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8%로 그 다음이었는데 저지대인 서초와 강남구가 각각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 건당 피해액은 평균 768만 원, 전체 피해액은 325억 원에 달했는데 태풍이나 폭우 예보가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운전대를 놓는 게 좋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몇 년째 부동산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산에 최근 최고급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한 평당 평균 분양가가 5천만 원을 넘긴 아파트도 처음 나왔는데요. 시장 반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약을 앞둔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부산 중심 서면에 건설사가 최고급 내장재와 시설 등을 적용한 이른바 하이엔드 아파트입니다.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는 비싸지만 상품성이 충분하다는 게 건설사 판단입니다. 부산 최고의 중심지인 서면 지역에 공급되는 최초의 하이엔드 아파트로서 여러 편리한 인프라와 더불어 여러 편리한 상권과 결합돼서 앞서 부산 지역 공공기업 협상 첫 사례인 제송동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 아파트도 하이엔드를 표방하며 평균 분양가 4,4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지난달 말 견본주택을 공개해 청약 일정에 들어간 남천동 아파트 역시 하이엔드 브랜드로 부산에서 처음 평균 분양가가 5천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최고급이라고는 하지만 시장이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엔드 아파트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수요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추세 속에서
당장은 미분양이 발생해도 입주 시기 전까지 해소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분양가 논란에 미분양이 속출했던 해운대 LCT는 현재 실거래 가격이 분양가의 2배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3년 넘게 내림세를 보였던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최근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반전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이어 등장한 최고급 아파트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일주일 넘게 중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 CCTV는 서부 간수성 란저우시 위중현 등에선 어제부터 계속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10명이 숨지고 33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란저우시 당국은 새벽 1시 중소하천 홍수와 산사태 위험 적색경보를 발령했으나 쏟아져 내린 진흙이 도로에 5cm 이상 높이로 쌓이면서 차량 통행이 막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빠르면 오는 11일 열릴 수 있다고 미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현지 시간 8일 협상에 관해 잘 알고 있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개최지는 이탈리아 로마가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최고 스타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올해만 3번째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기아 구단은 검진 결과와 상관없이 올 시즌 남은 경기에 김도영을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도영은 7일 롯데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5회 수비에서 땅볼 타구를 처리하다 공을 놓친 후 왼쪽 허벅지 뒤쪽을 만졌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교체됐습니다. 창원으로 이동해 MRI 검사를 받았는데 왼쪽 햄스트링 손상 진단이 나왔습니다. 2, 3주 후 재검진을 통해 정확한 부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올해만 벌써 3번째 햄스트링 부상인 만큼 기아 구단은 검진 결과와 관계없이 올 시즌 남은 경기에 김도영을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3월 개막전에 다쳤던 부위의 왼쪽 햄스트링을 다시 다쳤기 때문에 일단은 선수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일단 정규 시즌에는 무리를 시키지 않는 걸로 구단이 공식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도영에게 2025년은 악몽 같은 한 해로 남게 됐습니다. 3월 22일 정규 시즌 개막전에서 왼쪽 허벅지에 통증을 느껴 한 달간 재활에 매달린 김도영은 4월 25일 복귀했지만 또 한 달 만에 2루 도루를 시도하다 오른쪽 햄스트링을 다쳤습니다. 다시 2달여의 재활을 거쳐 지난 2일 1군 엔트리에 등록됐지만 불과 3경기 만에 또 전열에서 이탈했습니다. 한 해에만 3번의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는 건 극히 드문 일로 김도영은 30경기만 소화하고 정규 시즌을 일찌감치 마감하게 됐습니다. 치열한 중위권 순위 경쟁 중에 대형 악재를 만난 기아는 김도영 없이 포스트 시즌을 향한 레이스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단독 선두 자리를 놓고 만난 프로야구 1, 2위 팀의 맞대결에서 LG가 한화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LG는 1대1로 맞선 연장 10회 말 천성호가 끝내기 안타를 쳐내며 한화를 2대1로 꺾고 2위 한화의 격차를 2경기로 벌렸습니다. 한화는 손아섭이 이적 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5회 적시타를 쳐내며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6회까지 한화 선발 류현진에게 무득점으로 묶였던 LG는 류현진이 내려간 7회 오스틴이 동점 적시타를 쳐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연장 승부 끝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양의지가 연타석 2점 홈런을 쳐낸 두산은 키움을 9대2로 완파했습니다. 키움 선발 김윤하는 연패 기록이 17경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강민호가 프로야구 역대 3번째로 16년 연속 2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삼성은 KT를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LAFC로 이적한 손흥민의 이웃사촌인 LA 다저스 김혜성과 토미 에드먼이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LA에는 이미 손흥민 열풍이 일고 있는데요. 언제쯤 경기장에서 뛰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이대건 기자입니다. LAFC 홈구장에 손흥민을 환영하는 큰 사진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한글 이름이 새겨진 손흥민 유니폼도 많이 팔립니다. 이웃 사촌인 LA 다저스도 손흥민을 반겼습니다. 김혜성과 토미 에드먼이 대표로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손흥민 선수의 굉장한 팬이었는데 LA에서의 축구 인생을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화이팅! I can't wait to see you at a Dodgers game soon, and I'm hoping to make it out to an LAFC game. 화이팅!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지난 프리시즌에서 스스로 느낀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아 출전 의지는 강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곳에 축구를 하러 온 거지 다른 걸 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경기장에서 많은 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싶고 운동선수가 받는 미국 취업 비자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요일 시카고전은 쉽지 않고 빨라야 오는 17일 또는 24일 리그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프로축구 선두 전북이 이승우의 극적인 골을 앞세워 2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전북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안양과의 홈경기에서 1대1로 맞선 후반 43분 이승우의 결승골이 터지며 2대1로 이겼습니다. 5연승을 달린 전북은 최근 21경기에서 16승 5무 무패로 역대 최다 연속 무패 순위에서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서울과 대구가 난타전 끝에 2대2로 비겼습니다. 서울은 4위를 지켰고 14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한 대구는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늦은 새벽에는 수도권으로, 오전에는 강원 중남부와 전남, 경남 남해안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는데요. 특히 전남은 낮부터, 그 밖에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남해안에는 7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한 비와 함께 남해안에는 200mm 이상, 그 밖에 전남과 경남에 150mm 이상, 전북과 경북에도 100에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여기에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에 접어들면서 해안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4도, 대구 2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부산 29도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밤사이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모레 오후까지, 특히 전남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의 소나기가,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